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식합니다. 1940년대 조선, 당시 12살 소년이던 덕종이는 어느 날 면사무소 공무원이 건네준 쪽지를 받게 됩니다. 너무 어려서 그게 뭘 의미하는진 몰랐죠. 그런데 이때 공무원이 말해요. 얘야, 여기서 고생하지 말고 일본 공장에 가면 편하게 일하고 또 돈도 많이 벌 수 있어. 식민지 지배 당시 친일파가 아니고선 그 누구도 밥 한 끼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덕종이네 또한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아이는 일본에 가서 돈도 벌고 또 그걸로 가족에게 보탬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에 설레어 했는데요. 얼마 후 마을에서 모인 사람은 총 30여 명. 그중엔 덕종이 또래의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이후 소녀는 부산에서 배를 타고 일본으로 건너갔고 그렇게 덕종이가 도착한 곳은 탄광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인류의 소중한 문화와 자연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지정된 지구의 보물과도 같은 곳이죠. 그런데 지난 7월 뉴스가 하나 전해졌습니다. 일본의 사도광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지정되었다는 소식. 어떤 분들께는 사도광산이란 명칭이 낯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스토리를 통해 사도광산이 얼마나 뼈아픈 우리의 역사를 품고 있는지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일본 중서부 니카타현 항구에서 배를 타고 2시간 반 달려가면 나오는 사도섬. 여기는 1600년대에 금맥이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1900년대 후반까지 아주 활발하게 금강산업이 이뤄지던 곳이죠. 이 사도섬의 상징과도 같은 V자형 봉우리 또한 광산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다이너마이트를 폭파시키잖아요. 그러면서 생긴 독특한 형태입니다. 일본은요, 이 사도광산에서 지난 400여 년간 이뤄진 수공업으로 진행한 채굴 역사를 매우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이걸 기반으로 세계유산에도 등재한 거고요. 하지만 과연 그게 오로지 자국민들 손으로 이뤄낸 자랑스러운 일본의 산업이자 역사일까요? 이곳은 납치, 감금, 폭행까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전쟁 범죄의 배경이 된 곳입니다. 때는 1930년대. 당시 일본은요, 중국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국가의 모든 자원과 인력 다 쏟아부어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전보다 더 많은 자원이 필요했고 그건 광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노동자의 수는 턱없이 모자라요. 건장한 남성들은 이미 전쟁터로 다 나갔으니까요. 이때 일본이 떠올린 방법이 바로 강제징용입니다. 1938년 일본은 국가총동원법을 제정합니다. 일본을 위해 식민지의 모든 자원을 마음대로 쓸 수 있게 하는 법이었어요. 여기엔 인적 자원도 포함되어 있고요. 처음에는 전쟁이 발생했을 때에 한해서다라고 명시를 했는데 말이 계속 바뀌더니 나중에는 아예 이 징용 자체가 의무가 되어버립니다. 그럼 이 제도에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사람은 누굴까요? 네, 당시 일본의 식민 지배에 있던 조선인들입니다. 일본은 발빠르게 움직였어요. 우선 조선에 있는 각 지역 직업 소개소를 국영으로 전환을 했고 거기에서 일본에 가서 일을 하시면 큰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라고 좋은 조건을 제시하며 사람들을 꼬드겼죠. 근데 이걸론 부족했습니다. 그러자 아예 지역 단위로 동원 인원을 할당해요. 무슨 말이냐면 각 지역마다 반드시 몇 명의 사람들을 끌고 오라 라는 명령을 내린 겁니다. 여기엔 경찰까지 합세했어요. 경찰이 징용장을 들고서 농촌으로 어촌으로 그야말로 인간 사냥에 나섰습니다. 그렇게 눈앞에서 내 가족, 내 친구가 경찰에 잡혀가는 모습이 펼쳐집니다. 근데 이때 만약 일본 경찰의 명령에 응하지 않으면요? 폭행은 물론이고 보복성으로 가족들한테 나오던 식료품 배급이 끊깁니다. 또 이들이 징용 기피자다라고 분류가 되면서 형무소에 수감되고 고문을 당하고 끔찍하죠. 게다가 이 대상에는요, 성인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
심지어 어린아이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강제적으로 동원된 이들은 일본에서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됐습니다. 먼저 광산이나 노동에 투입되는 노무동원, 그리고 전쟁에 투입되는 병력동원, 마지막으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위안부 성동원까지. 근데 현재 일본은요, 이에 대한 공식 기록을 모두 불태우고 빼돌려 없애버렸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피해 규모를 알 수 없어요. 그나마 한국 정부가 추산하는 강제동원 피해자 숫자는 적어도 200만 명 정도입니다. 가장 최소한으로요. 그 당시 조선인 인구가 2,600만 명이었으니까 계산해보면 13명 중에 1명꼴로 강제동원이 된 셈입니다. 두 집 걸러 한 집에서 가족 누군가가 끌려갔다는 이야기죠. 자, 그렇게 끌려간 이들은 그럼 어떤 생활을 했을까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광산으로 투입된 그 노무동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 끔찍한 기억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기록을 통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12살의 소년 덕종이가 그 공무원에게서 받은 쪽지는 징용장이었습니다. 아이한테 일본 공장에 가서 일하면 편하게 살고 돈도 많이 번다 했었죠. 그래서 다양한 나이대의 마을 청년들 30여 명이 집결을 했고요. 배를 타고 일본에 있는 탄광으로 끌려갑니다. 그날부터 덕종이는 다른 2명의 조선인 소년들과 함께 무거운 광석을 옮기는 일을 했어요. 이게 겨우 12살 된 아이에게는 굉장히 가혹한 삶이었죠. 종종 이 힘든 노역을 견디다 못해서 탈출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대부분 붙잡혀왔고 죽도록 매맞는 모습을 모두가 눈앞에서 고스란히 목격해요. 그 겁에 질린 소녀는 차마 탈출? 꿈꿀 수조차 없었습니다. 광산 노동의 일과를 좀 살펴보면 새벽 6시에 시작해서 저녁 8시까지 이어집니다. 하루 적게는 10시간, 많게는 16시간까지도 그 땅속 깊은 지하에서 계속 석탄을 캐야 되는 겁니다. 게다가 하루에 채워야 할 작업 할당량이 있었는데요. 이걸 지키지 못할 경우 연속으로 너는 오늘 쉬지 못해 30시간 내리 일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어둡고 숨막히는 탄광에서 정말 처참하게 그지없는 환경이었죠. 특히나 여러분, 탄광의 경우에는 가스 중독이나 폭발 사고, 또 낙석 사고의 위험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위 기피 구역은 하층민 취급을 받던 조선인들에게 더 많이 배정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상사고, 사망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고요. 그렇다면 사도광산처럼 탄광이 아닌 금광은 상황이 좀 달랐을까요? 아니요. 석탄이 아닌 금속을 캐는 장소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끊임없는 강제노동은 변함이 없었죠. 당시 일본은 전쟁 물자를 확보하려고 이 사도섬에다가 최소 1,500명 정도의 조선인을 강제 동원했습니다. 1939년부터 1945년까지 충남 충북, 전남 전북, 강원 경기 등지에서 조선인들을 다 모아서 강제로 배를 태워 보냈죠. 그렇게 낯선 섬에 온 조선인들은 더욱더 낯선 광부 일을 해야 했는데요. 물론 여러분, 이때 이 사도광산에 일하러 온 일본인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취급이 완전히 달랐어요. 그들은 주로 안전한 외부 시설에서 일을 했고요. 또 더 낮은 계급으로 분류되는 조선인들은 암석을 막 뚫어야 하는 위험한 갱내 작업에 투입되었죠. 심지어 광산으로 가는 출근길 자체도 험난했습니다. 징용자들은 매일 1시간 30분씩 산길을 등반해서 작업장에 갑니다. 이게 그나마 여름은 괜찮아요. 눈이 무릎까지 쌓이는 겨울이 되면 출근길은 지옥이었습니다. 또 지하 광석 채굴 현장에서 매일 낙반 사고가 벌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폐에 먼지가 쌓이는 진폐증에 걸렸고요. 그럼 치료는 해주냐? 그럴 리가요. 조선인들은 아까도 말했지만 식민지에서 데려온 하층민일 뿐이에요. 근데 뭘 치료까지 해주겠어요. 병에 걸린 조선인들은 대부분 사망했습니다. 우리의 사람들이 얼마나 억울하고 허망하게 죽어야 했냐면요. 심지어 채굴 과정에서 폭파한다! 하고 일본말로 말할 거 아니에요.
이 단어를 알아듣지 못하고 근처에 있다가 죽는 일도 비일비재했다고 합니다. 자, 또 힘이 약하고 일을 잘 못하는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너 이 새끼 왜 일 안 하냐? 이러면서 마구잡이로 폭행했고요. 밥은 제대로 주냐고요? 그럴 리 없죠. 식사 부지락이 그지없습니다. 생존자들에 따르면 이 사도 금광의 경우 하루 2번 도시락을 배급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양이 터무니없이 적었어요. 그걸 어디서 잘 보여주냐면 거기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변을 일주일에 1번 정도밖에 보지 못했대요. 그만큼 들어가는 음식량이 적었던 거죠. 근데 그나마도 혹여나 몸이 다치거나 병이 들면 일을 못한다 라는 이유로 음식 배급을 끊어버립니다. 그대로 조선인들이 굶어 죽도록 방치한 겁니다. 사람의 존엄성? 전혀 없었고요. 인간이 아닌 말 그대로 노예로 본 거죠. 실제로 당시 사도금광 관리자가 작성해둔 일지를 보면 조선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상상 이상으로 낮은 지능, 반도인 특유의 교활성, 조선인은 고삐를 느슨하게 관리해선 안 된다. 아니 우리가 말이나 소도 아니고 이게 뭐냐고요. 조선인에 대한 모욕과 차별이 정말 숨쉬듯 당연하게 벌어진 겁니다. 충남 논산에 사는 82살의 김광선 씨는 사도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부친인 고 김종원 씨가 1940년 사도광산에 강제징용되었는데요. 아내를 포함해서 가족 전체가 이 사도섬 가족 기숙사에 살게 되면서 여기서 태어나신 거예요. 근데 어떻게 온 가족이 함께 살 수 있었냐? 노동자를 생각한 일본의 배려였느냐? 아닙니다. 더 정확히는 조선인이 여기에 가족까지 함께 있으면 쉽게 도망치지 못해요. 그래서 되도록 가족과 함께 사는 것을 권장했다고 하는데요. 악질이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학대와 차별을 견디다 못해 도주한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 조선인들은 즉각 범죄자 신분으로 전락해요. 지명수배 문서에 도주한 사람들의 일본신 이름과 본적, 인상착의가 세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그 사도섬의 경우에는요, 말 그대로 폐쇄된 섬입니다. 그러니까 도망쳐봤자 어디로 갈 수 있겠어요. 다시 끌려와서 죽지 않을 만큼 맞거나 감금당한 채 굶어 죽는 처벌을 받았습니다. 사도섬은 그야말로 절대 달아날 수 없는 생지옥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곳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다고요? 그럼요. 강제 동원된 노동자들에게 보상이 이루어졌을까요? 극한의 노동 환경을 버티고 생존한 사람들. 그 와중에 조선인들이 받은 급여는요, 일본인들이 받은 급여의 절반밖에 안 됐습니다. 심지어 현금을 주면 도망칠 수도 있으니까 강제 저축이라는 명목으로 적립해뒀다고 해요. 근데 그게 2024년 현재까지도 제대로 정산되지 않았죠. 일부에게는 내가 이 돈을 조선에 있는 가족들에게 붙여줄 거다 라고 했지만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임금을 받는 건 고사하고 식민지 지배하에 이 조선 사람들은 그냥 살아있다라는 것만으로도 다행으로 여기면서 매일을 견뎠습니다. 자, 근데 그러던 중 꿈에 그리던 소식이 들려옵니다. 1945년 드디어 우리가 광복을 맞이한 거예요. 사도광산에서 살아남은 조선인들은 환호했습니다. 그리고 하루라도 빨리 이 지옥에서 벗어나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했어요. 하지만 일본 정부의 태도는 냉담합니다. 데려올 때는 계획적으로 배를 태워서 데려왔지만 집에 돌아가는 귀환은 너네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게다가 일본에는 당시에 너무나 많은 조선인들이 끌려와 있어서 배를 띄운다 해도 이걸 한꺼번에 수용하긴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조선인들이 자력으로 민간 소형 선박을 구해서 귀국을 시도하기도 했는데요. 소형 선박이잖아요. 그러니까 각종 사고에 취약하죠. 여러분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지만 과거 토요미스테리에서 우키시마호 침몰 사건을 다룬 적이 있습니다. 일본에 징용됐던 조선인들이 광복을 맞이해서 너무 벅찬 마음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배에 오르게 되는데 그러다 고국을 코앞에 두고
배가 침몰하게 되면서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게 된 너무도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근데 심지어 이 배는 의문의 폭발로 침몰했어요. 그토록 간절히 바랬던 고향으로의 귀환, 그게 끝내 좌절된 이들의 한을 우리가 어떻게 헤아릴 수 있을까요? 그나마 운이 좋아 살아 돌아와도 강제징용에서 워낙 고되게 일을 했잖아요. 또 거기에 후유증도 있고요. 결국 이들은 가족 앞에서 피를 토하며 죽어갔습니다. 실제 피해자 가족의 인터뷰에서도 그 아픈 현실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는데, 강제징용에서 일본에서 살아 돌아온 아버지가 항상 배를 잡고 병석에 누워 계셨대요. 결국 아버지는 45의 젊은 나이에 위장병으로 사망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이런 피 맺힌 한이 서려 있는 장소 중 하나가 바로 사도광산입니다. 과연 이곳이 인류의 소중한 유산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물론 유네스코 세계유산 중에는 나치 독일이 세운 강제 수용소 아우슈비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전쟁에 대한 뼈아픈 과거를 되새기기 위함이었어요. 근데 사도광산은 달라요. 일본의 그 전통적인 채굴 기술을 기리는 장소로 포장된 거죠. 물론 우리나라는 사도광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된다? 그간 강력히 반발해 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일본은 강제징용의 역사는 쏙 빼놓고 그 이전부터 우리는 400여 년간 여기서 이런 특별한 방법으로 채굴을 한 거 아니냐라면서 논란을 피한 거예요. 그 시기만 한정하면서. 그럼에도 반발이 있었죠. 이때 일본이 한 가지 약속을 내걸게 되는데요. 조선인 동원의 역사를 드러내는 전시실을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이 유산 등재 관련해서 위원국에는 우리나라도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 조건을 받아들였고 그렇게 끝끝내 사도광산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죠. 자, 그럼 약속은 지켜졌을까요? 결과적으로 절반은 그렇고 절반은 아닙니다. 일단 이 전시실이 사도광산에서 2km 정도 떨어진 아이카와 향토 박물관 내에 위치합니다. 총 5군데의 전시 공간이 있는데 그중 1개의 전시실, 그것도 아주 일부의 조선인 노동자 내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마저도 가장 중요한 강제 동원이란 말은 빠져있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반도 출신자를 포함한 광산 노동자의 생활. 일본이 자신들의 강제성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내용은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일본은 여전히 사도광산의 조선 노동자들이 강제로 동원되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니들이 원해서 온 거래요. 그렇게 진실을 가릴 수 있을까요? 실제로 당시 광산을 관리했던 미쓰비시 광업이 일본 정부에 조선인 노동자를 요청한 기록, 그리고 일본 정부가 이걸 승인한 기록이 버젓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죄와 인정은커녕 역사 지우기와 왜곡을 하는 꼴이 참담할 뿐입니다.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강제 노역의 역사와 한이 서려 있는 땅이 세계유산이 될 수 있을까요? 그 자체가 피해자와 후손들에게 가해지는 전쟁 범죄의 연장선상은 아닐까요? 머나먼 타지로 끌려가서 고통받으셨던 강제징용 피해자분들의 명복을 빌면서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